네, 안녕하세요. 발랑대학교 신하영입니다. 네, 먼저 제 주 전공은 교육학 전공이어가지고 이제 콘텐츠와 관련돼서 어떠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가장 먼저 이런 콘텐츠들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화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교육이 그러면 콘텐츠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 베트남 내에서 문화교육이라고 한다는 것이 보통 김치 만들기 체험, 아니면 뭐 전 부치는 체험, 김밥 만들기 체험, 아니면 이제 뭐 민속놀이 체험, 이런 체험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과연 이런 활동들이 진정한 문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해야 할 일은 이런 활동들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분석이 들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연구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을 보시면 문화 기호학적 분석 틀을 적용을 해서 한배 영화에 나타난 음식 문화 콘텐츠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이 정체성을 어떻게 시각화했는지 이걸 이제 우선적으로 고찰을 했고, 이걸 가지고 미시적 콘텐츠를 제안을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고요. 다음에 상호문화적 관점을 반영한 한국어 문화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한국 교육이라는 게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일방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알아라, 한국의 케이팝을 알아라, 약간 일방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저희한테 그럼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월남쌈이라는 게 한국인들에게는 베트남의 음식이다. 베트남의 전통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월남쌈과 베트남의 월남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월남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이 문화적인 관점을 이렇게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 관점에서 약간의 상호문화적인 관점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연구 의의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좀 부족했던 상호 문화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국과 베트남 영화 속의 음식 문화 콘텐츠를 기호학적 틀에서 비교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시적 콘텐츠를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을 보시면, 일단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가 가장 근본적인 이 기초 이론인데, 그래서 문화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와 목표 문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좀 인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문화적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는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약간의 방법론적인 연구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콘텐츠와 학습자 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경험을 하거나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상호문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교수 방안이나 전략에 관한 연구도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베트남과의 그런 관계성이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호문화적인 접근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상호문화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을 심화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구체적 적용 전략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음식 콘텐츠를 선정을 했는가? 그래서 롤랑바르트의 그 기호성이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의미를 담는 기호 체계이다. 네. 그리고 보편성. 음식이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서 존재하고 굉장히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고요. 재현성,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음식 장면이 있는 배경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가치관을 드러내거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언어를 초월해서 감각적으로 경험이 가능하다. 김치가 굉장히 맵네.
근데 김치에서 또 다른 맛이 나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남쌈이 이상하네. 베트남 우리 월남쌈과 다른데? 이런 것들이 언어를 알지 못해도 맛으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시각적으로도 경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문화 비교와 비판적 성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식 콘텐츠는 보편적이면서도 문화 특수성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매개체며 한국 교육에서 상호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으로 잡은 건 이제 백승국의 2004년도 문화 콘텐츠의 의미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 의미 생성 모델 자체가 그레마스의 의미 생성 모델과 앤디 홀의 ABC 모델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로 그레마스의 의미 생성 모델은 보통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표충 구조, 서사 구조, 심층 구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앤디 홀의 ABC 모델과 통합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티팩트, 비헤이버, 코드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결론적으로 표충 구조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문화들이 어떻게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나 뮤지컬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고요. 서사 구조는 그러면 그런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 심층 구도는 그러면 어떠한 문화 코드를 담고 있는가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거시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거시 콘텐츠 안에서 미시 콘텐츠 각각 작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핵심은 이 미시 콘텐츠 안에서 교육적 콘텐츠들이 주로 많이 발현이 되는데 오늘 제가 할 건 이것들을 분석하고 미시 콘텐츠를 제안하는 게 제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분석 영화 선정 기준을 보면 이거는 이제 한국 교육 문화 교육 쪽에서 영화를 가지고 교육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 뭐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와 화제를 다룬 영화, 또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영화, 많은 시각 지원이 있는 영화에서 이러한 기준들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적합한 영화가 무엇인지를 이제 고심하다가 처음에는 한국의 2018년도에 나온 리틀 포레스트 그리고 1998년도에 나온 베트남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라는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영화 다 음식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터는 굉장히 이제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각 계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포스터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린 파파야 향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약간의 정적인 느낌이 있고 그런 포스터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미 생성 모델로 이제 표층 구조, 서사 구조, 심층 구조로 나눠서 이제 각각 분석을 해봤더니 표층 구조에서는 일상성과 생동감을 강조한 약간의 시청각적으로 음식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변화하는 모습, 이렇게 조리를 하는 소리라든가 자연 색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반영한 영화고 그린 파파야 향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영화가 굉장히 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미학적인 연출이 조금 들어간 감성적으로 음식들을 좀 표현했고요. 왜냐하면 뭐 영화를 보다 보면 갑자기 주인공이 파파야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파파야 안에 있는 그 과육을 동그란 과육을 이렇게 손으로 그냥 하나 이렇게 만지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 연출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뭔가 약간 이것과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사 구조는 이제 음식 만들기를 통한 자아 회복이 이제 보통 스토리텔링, 리틀 포레스트의 스토리텔링이고 다음은 음식과 일상 행위를 통한 나의 정체성. 나는 과연 이 집안에서 무엇인가? 나는 여자로서의 무엇인가? 이런 정체성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층 구조를 보면 어떠한 코드를 담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리틀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서 자립하고 또 이제 혼자 스스로 자립하고 뭐 하는 이런 자립과
치유, 사회에 나가서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음식으로 치유를 받는 과정들, 그래서 자립과 치유의 문화 코드, 또 뭐 동시에는 이제 그 뭐죠? 그 농촌과의 대립, 그리고 이제 나의 회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수능 이 주인공이 한 집안의 메이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음식을 하고 집안을 보살피고 하는 이런 수능적인 모습, 그리고 이 안에서의 이제 내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문화 코드. 그래서 유교적인 여성상이 들어가 있고, 내가 이 좋은 집에 메이드로 일을 하는, 하녀로 일을 하는 이런 계급을 수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식이 상징하는 모습이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자립이나 치유, 계절의 흐름, 엄마의 부재,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었고요. 그린 파파야 향기에서는 약간의 좀 이제 감성적인 내면, 그리고 침묵, 조용히 모든 나의 일을 해내가는 침묵, 여성성, 그리고 이런 전통 사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었고요.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봤을 때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제 자아를 확립하고 치유받는 거, 그리고 그린 파파야 향기에서는 여성적인 감각과 내면화와, 그리고 이제 여성성으로서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텔링, 서사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사계절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고, 선형적 시간 속에 이게 약간의 정적으로, 굉장히 정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반영은 도시와 농촌이 대조되고, 약간의 탈사회의 욕망이 좀 있었고, 이제 사회로 어떤 사회를 반영했냐면 계층 구조나 가족 질서 속의 여성의 위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영화를 가지고 어떠한 미식 콘텐츠들을 제안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사계절 식문화 교육 자료, 그래서 뭐 계절관이나 음식에 대한 철학, 이 찌개를 끓일 때의 이 느낌, 감정,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자급자족과 생태적인 삶, 이런 소비 중심의 도시 문화와 대비되는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한 이런 상호 문화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족 담론과 정서적인 표현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에서의 가족 구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아직까지 베트남은 굉장히 가족 중심주의고 굉장히 아직도 대가족이 살고 있는 문화고 한데, 한국은 이제 이 드라마에서만 봤을 때에도 굉장히 핵가족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삶의 방식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감각 기반의 수업, 그래서 뭐 소리라든가 색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미식 콘텐츠들을 제안할 수 있고요. 그린 파파야 향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식문화와 음식 예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큰 그릇에서 음식을 덜어 먹는 문화거든요. 네, 여전히. 근데 한국도 과거에는 한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하면서 요즘에 한국도 이렇게 덜어먹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뭐 이러한 음식 예절 같은 거, 식문화 같은 거 굉장히 잘 알 수가 있고, 또 계급 구조와 여성의 위치, 이런 모습들, 네, 그래서 하녀의 시선으로 본 이런 성별 역할, 그리고 전통 사회에서 여성 위치를 좀 조명하고 젠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봤던 베트남은 굉장히 모계 사회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에서 충분히 그 여성의 힘든 과정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담고 있었기에 뭔가 과거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었고, 감각 언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몸짓 언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볼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과 문화적 순호,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드러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베트남은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예시를 드리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팔짱을 끼는 모습이 굉장히 때로는 거만하다. 아니 이 팔짱을 끼고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문화인데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사진을 찍어 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인사를 하는 모든 것들이 베트남에서는 존경의 뜻이라는 걸 저도 나중에 돼서야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비교 문화적인 관점을 꼭 있어야, 그리고 이런 것들 영화 콘텐츠 안에서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이런 콘텐츠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교육적 시사점을 보시면 거창한 것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자급자족과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이러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한국 생태 문화와 음식 철학과 연결해서,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전통 식문화 보존 개념을 소개하고 또 자국 문화와의 비교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제 가족 여성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성역할이나 가족 구조나 세대 간의 관계를 토론하는 이런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또 유교 문화권 여성의 이해 및 담론, 네, 그래서 유교 문화에 대한 여성에 대한 같은 아픔이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우리랑은 좀 다른데 하는 이러한 담론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감각적 이미지와 비언어적인 기호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음식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베트남에서는 없는 그런 요리 방식인데 뭐 연잎에 싸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한국에도 있지만 이런 방식도 꽤나 다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런 게 저런 식재료와도 또 관련이 있는 게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한국 사람에게 토마토는 물론 이게 종류로 분류됐을 때는 채소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에게 인식은 과일인데 베트남에서는 토마토국이라든가 국에 토마토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처럼 하나의 요리 식재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는 차이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토마토를 싫어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언어를 잘해야만 할 수도 있는 활동들이지만 언어를 잘 몰라도 이게 미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청각만으로도 충분히 항유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화 간 소통, 방송적인 사고 능력 향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한국 문화를 너 한국 문화 알아야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학습자가 자국과 목표 문화를 연결하고 비교하는 이제 상호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다음에 이제 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실천하는 언어 사용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교육적 시사점이고. 그래서 이제 두 영화를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이 두 영화는 음식이라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추출된 미실 콘텐츠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적 교육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문화적 관점과 교학적 분석 접근은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실천에 약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김치 만들기 체험이 단순히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체가 있었고 겨울에 이걸 저장을 했어야 됐고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떠한 계기로 실천될 수 있는 방향을 살짝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기초 연구로서 네, 준비를 했고요. 다만 이제 한백 음식 문화 콘텐츠 비교라는 약간의 제한된 범위, 그러니까 너무 두 가지 영화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주제였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고 실제 교육 현장 적용을 하고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식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교수 확장 방안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확히 20분을 맞춰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 파파야 향기라는 영화가 1993년에 한국에서 개봉이 됐었거든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쇼크를 많이 먹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파파야는 과일인데 그린 파파야는 사실 과일로서 먹는 게 아니고 채소처럼 볶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맛있을 줄 알고 먹었다가 그린 파파야가 너무 맛이 이상해서 한국 사람들이 쇼크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양쪽 문화를 서로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